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나날이 증가하는 일본 내 베트남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본은 각종 사회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부터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침체, 청년 실업과 그에 따른 히키코모리 문제,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정부 신뢰 하락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사회 문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사회 문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국과 너무 닮아 있거든요. 이때까지 봤을 때 일본에서 먼저 사회 문제가 터지면 몇 년 뒤 한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등장하는 방식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이 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일본의 사회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일본의 사회 문제가 오늘의 주제인 베트남 범죄 이야기죠. 이것도 한국에 머지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 영상인 스웨덴 갱단 이야기에서도 나왔듯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민자가 국가에 들어와 집단을 형성할 정도가 되고, 이 집단이 기존 국가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혹은 자신들이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문제, 조직 범죄와는 필연적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따로 왜 전 세계 국가들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나로 한번 다루어 봐도 괜찮겠네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은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한국이 미래가 될지 모른다고 한 이유도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201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04만 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죠. 이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을 한국보다 더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 그것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해온 외국인의 증가는 여러 문제를 동반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슬럼화 된다던가 차별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였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특성상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더 크게 다가오죠. 그런데 사실 일본 내 외국인 범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는 외국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베트남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아예 달라지죠. 2023년 3월 일본 경찰청은 2022년 범죄 행위로 기소된 외국인 9,548명 중 베트남 국적자가 3,4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이죠. 오랫동안 외국인 범죄율 1위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베트남인이 추월하더니 이제는 아예 일본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국적자의 범죄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베트남 국적자의 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어났죠.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일본에 돈을 벌러 온 베트남인들이 일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이민자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인데 말이죠. 일단 일본 내 베트남 노동자가 왜 급증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89년 일본은 6차 고용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고도 전문직은 가능한 한 도입하지만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말했죠. 쉽게 말해 고숙련 기술자만 받겠다는 취지의 노동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란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농촌과 지방 공장 같은 곳에서는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였기에 만든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본에 일을 하러 왔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커뮤니티 정도였고 목소리를 낼 정도로 한국가에서 많은 숫자가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부터 일본과 베트남 간의 노동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당시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높았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수요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온 외노자가 베트남인들이었죠. 2013년이 되자 일본 내 베트남 노동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
이렇게 많이 건너온 걸까요? 외노자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베트남은 청년들의 일거리가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베트남의 청년 실업 문제는 사실상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당장 올해만 해도 8%이고 2021년에는 9%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상황이 맞아떨어져 수십만 명의 젊은 베트남 청년들이 기능실습 제도로 일본에 건너왔죠. 결국 베트남인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일본 내 베트남인은 52만 8,364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3%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인 중국인 노동자가 39만 7,918명, 필리핀 출신이 22만 6,846명을 기록했죠. 이제 목소리를 낼 만한 차별에 대한 항의를 할 만한 숫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중에 베트남인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중국인도 있고 필리핀 출신도 많은데 게다가 전체 외국인 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인데 왜 베트남 외노자들만 홀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능실습 제도에 선발된 베트남인들 중 대다수는 브로커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오는데 이는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비자를 얻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더라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기에 브로커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일본에 오는 방식을 택하게 되죠. 브로커를 통하면 금전적인 부담은 크지만 뇌물과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성공률이 올라가니까요. 조건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돈 주고 오는 사람이 많다. 즉 질이 낮아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말로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베트남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을 선호하죠. 앞서 말했듯 베트남의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일본 기능실습 제도에 대한 수요는 높아져만 가지만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일본 회사는 줄어드는 데다 인원도 그리 많이 뽑지 않습니다. 간절한 쪽은 베트남인들이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베트남인들은 빚을 져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내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많은 돈을 벌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낸 수수료보다는 많이 벌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돈은 약 100만엔 하나로 900만원 정도인데 베트남 노동자의 일본 내 평균 월급은 약 18만엔 하나로 약 163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보장해 준다던데 물론 보장해주죠. 하지만 일본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거든요. 게다가 일을 좀 잘해서 200 초중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40에서 50%는 기숙사 비용과 세금, 사회보험 및 기타 공제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제하면 저축이 불가능한 금액이죠. 일본의 급여는 베트남의 급여보다 3배가량 높지만 생활비 역시 베트남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베트남인들은 경제적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브로커에게 준 돈, 빚은 매달 상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다 보니 채무를 상환하긴커녕 점점 빚만 불어나게 되죠. 돈 벌려고 왔는데 돈이 안 되니 뭐라도 건져서 가야죠. 결국 범죄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절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2022년 베트남인이 저지른 범죄 중 53.8%가 절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불법 약물을 팔고 지하 은행을 운영한다던가 심지어는 납치, 살인 같은 중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몸이 부서져라 일할 때는 이래도 남는 건 빚밖에 없었는데 범죄는 세금도 안 떼가고 고스란히 남으니까요. 물론 모두가 재정적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의 적응 문제로 인해 범죄로 빠지는 베트남인들도 적지 않죠. 실제로 꽤 많은 수의 베트남인들은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에 들어왔다가 적응 실패로 직장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본에서 생활합니다. 기능 실습생으로 들어오면 지정된 직장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결국 돌아가는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빚도 갚아야 하니 아예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것이죠. 적응 실패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불법 체류 그리고 불법을 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경우죠. 한국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써 생기고 있죠. 일명 사기 결혼입니다. 애초부터 도망칠 생각으로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어떻게든 이혼하는 것이죠. 이건 한국 이야기고 고의든 적응 실패든 일본에서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인들이 할 만한 일은 불법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일본에서 분투하는 자신들을 정글에 있는 병사에 비유하며 보도이라 부릅니다. 보도이는 부대나 병사를 뜻하는 베트남어 단어이죠. 보도이는 보통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집단 생활을 하며 경범죄부터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은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일본 사회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 실습생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기능 실습생에게는 이직과 거주지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데다 실습생에 대한 고용주들의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시간 외노동, 귀국을 위협한 신체 구속 및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실제로 미 국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기능 실습생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기능 실습생제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 르포 북관동 이민 언더그라운드의 작가 야스다 미네토시는 아무 생각 없는 베트남 청년들을 데려와 낮은 비용으로 생산 활동에 투입해 제한된 인권 환경에 두는 것이 보도의 문제가 빈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죠. 일본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 외국인 기능 실습생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부르는 이유이죠. 야스다 미네토시 작가는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인들이 범죄에 손대는 건 정부도 예상 가능했던 범위가 아니었나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남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 갈등은 더 심화되고 악순환을 낳고 있죠. 언론은 베트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사람들은 베트남인들을 범죄자의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럴수록 베트남인들은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하고 감정까지 섞이면서 범죄는 더 과격해지죠. 당장 일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기사에는 어차피 범인은 응우엔이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마음이 응우엔화한다는 말까지 나오죠. 이래저래 말이 많아지자 결국 2024년 2월 9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기능 실습 프로그램을 폐지합니다. 일본 강요회의에서는 새로운 연수 및 고용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2024년 6월에는 출입국 관리법, 난민 인정법 등이 개정되면서 육성치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육성치료는 기존의 기능실습 제도를 대신하는 임시제도 같은 것으로 2027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 아무런 억지 요소나 차등 대우 없이 외노자를 데려오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걸 차별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목소리를 낼 정도로 커지는 순간 사회 갈등과 사회 문제가 된다는 점이 문제죠. 일본은 어찌되었든 외노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차등 대우를 하더라도 갈등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선에서 해야겠죠. 우리도 일본에서 일어난 부작용들을 잘 보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 사기 결혼과 같이 벌써부터 부작용과 편법 문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원을 늘리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일본 내 베트남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